1938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보화각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유산을 한자리에 모으고 지키기 위해 세운 곳인데요. 문화를 통해 나라의 정신을 지키자던 다짐은 오늘날 간송미술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송미술관과 작년 9월에 개관한 대구 간송미술관의 관장이신 전인건님 모시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송미술관 그리고 대구 간송미술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전인건입니다. 또 이렇게 멋있는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간송미술관은 정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공간이고 다들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관장님 모셨으니까 간송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간송미술관은 1938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름은 미술관이라고 붙었지만 사실 이제 박물관이라는 성격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술관, 박물관 그러면 이제 전시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미술관, 박물관의 기능에는 뭐 교육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연구 같은 그런 또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예전에 봄하고 가을에 2주씩 1년에 4주만 여는 걸로 조금 유명했었었는데 네네.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즉 1년의 대부분은 연구하고 교육에 그리고 또 보존 과학에 좀 더 중심을 줬던 이제 그런 기관인데 지금은 조금 늘어서 봄 가을에 또 45일씩 90일 정도 오픈을 하고 네. 또 이제는 작년 가을 9월 3일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간송미술관 또 이제 상설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이 생겨서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간송미술관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연구 그다음에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잘 몰랐을 때는 좀 더 어렸을 때는 여긴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 왜 맨날 닫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보화각이라는 건물이 1938년도에 만들어졌을 땐 굉장히 뭐 좋고 크고 훌륭한 건물이었지만 최첨단, 그 당시 최첨단. 그 당시로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바우하우스 같은 그런 모더니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건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제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꼭 이제 뭐 간송미술만의 것도 아니고 국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죄송합니다. 네네. 것도 아니고 사실 앞으로 계속 보존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아무래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전시 기간이 아무래도 좀 짧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뭐 모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연구 중심의 이제 작은 미술관이다 보니까 모든 전시가 이제 학술을 중심으로 한 이제 말하자면 기획 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번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래서 좀 짧은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상설 전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 또 서울에서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전국에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도 가려고 몇 번 날짜 잡다가 결국 실패하고 못 갔었어요. 네. 아무튼 조만간에 가긴 갈 겁니다. 네. 그 간송 선생님의 일화는 정말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요새 많이 하는 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뭐 기와집 열채 어치를 팔아서 뭘 사시고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국보로 지정된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이것도 일본인 수집가한테 사비로 사들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우리가 고려 청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항문 매병일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아마 도굴이 된 것 같아요. 개성이나 아니면 이제 강화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결국은 이렇게 손을 바꾸다가 마에다 사에이지로라는 이제 그 경성에 즉 서울에 살던 이제 그 골동품 거간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팔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경험이 많은 거간이니까 정말 이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게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흑백 사진이지만 사진을 찍어서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에다가 쫙 뿌리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찾아온 게 사실 이제 총독부 박물관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일본인 거간이라고 해도 총독부에서 찾아오면은 조금은 좀 이제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데 좀 싸게 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버티고서 이제 그 총독부 박물관에서 제안한 금액을 거부를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10,000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10,000원이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은 아마 당시 경성에 있는 좋은 기와집 한 채가 한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와집 한 채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강남의 대단한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펜트하우스 정도는 아니 그냥 네. 강남 아파트 정도면. 네. 그거 한 채가 1,000원이었다. 네. 네. 근데 그걸 거부할 정도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또 이제 간송께서 가셔서 근데 그 당시에 간송이 사실은 아직 30이 안 된 나이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젊은 이제 조선인이 나타나서 청년이 나타나서 이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좀 약간 기가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청자는 너무 비싸서 조선인들은 손을 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였거든요. 근데 마이다 사이치로가 2만 원이란 가격을 제시했을 때 간송께서는 그냥 가방에서 그냥 2만 원을 꺼내서 주고서 그냥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에 홀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이 마이다 사이치로의 그 장인이 사실은 더 유명한 오래된 거간이었는데 일본하고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오사카에 있는 굉장한 거부가 그 사진을 보고서 이건 얼마를 치르든지 손에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찾아왔는데 이게 이미 팔렸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그 사진을 보고서 그 욕심이 나고 그걸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한양에 와서 경성에 와서 간송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 찾아왔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뭐 이제 옛날 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연배가 높은 쪽에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걸 또 거절하지 않는 게 또 예의였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나서 네. 그 사람이 너무 잘 받고 이거 혹시 사신 금액에 2배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양보하실 수 없겠냐라고 했더니 간송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보다 더 좋은 청자를 가지고 주시면은 제가 그건 정당한 가격에 사드리고 이 청자는 제가 산 가격에 드리겠다. 점잖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고절이네요. 그 얘기가 조금 많이 퍼지면서 사실 이제 간송이라는 어떤 그 젊은 수집가가 조선인 수집가가 있는데 의기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손이 크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그 후에 이제 수집 활동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중요하거나 괜찮은 게 들어오면 일단 먼저 저 사람한테 가보자 예, 이런 게 좀 퍼지면서 도움을 받았던 또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한테 가보자. 저 사람은 저 가격 후려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네. 야, 근데 2배 그러면 4만 원. 이면 기와집 40채 얼마예요? 잠깐만. 얼마입니까? 요새 저 얼마 볼까? 한 채에 한 50억 보면 되나? 30억 보면 되나? 30억이라 치고 40채 얼마죠? 계산이 안 돼. 너무 큰 돈이면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얼마입니까? 30억이 40채면. 아무튼 그거를 거절을 하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돈이 많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운명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간송이 1906년에 태어나셨을 때는 그 집안이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었고 할아버님 형제분, 그다음에 아버님 형제분이 다 살아계시는 다 굉장히 큰 집 안에서 그 네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한 소학교,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가시고서 20살 넘고 22살 정도 됐을 때는 아버님만 살아계시는 세 분이 다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네. 그 마지막으로 아버님까지 돌아가셨을 때가 24살, 5살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뭐 작게 보면 2집안, 크게 보면 4집안의 모든 재산이 한 사람한테 몰렸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안 그래도 부유한 4분 할아버지의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세 기준으로 일제강점기 때 기록을 보면은 소득세 수준으로 한 전국 6위 정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를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가지게 되셨는데 그거를
좀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으셨고요. 그 3.1운동 이 민족지도자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위창 오세창 선생님. 그 오세창 선생님께서 사실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문화보국이라는, 왜냐하면은 청년기의 나라를 뺏기셨던 거니까 그 당시에. 그 후부터 문화를 지킨다면은 언젠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거고, 광복을 맞이한 후에 다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찬란한 문화를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문화재를 모아서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은, 즉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그런 일을. 일단 돈이 없죠. 뭐 네. 원래는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뭐 아주 가난한 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세창 선생도 그렇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 위에 이제 영매 오경석 선생, 그 아버님 때부터 시작해서 역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역관이 사실 무역상 역할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부유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2대에 걸쳐서 이렇게 그 이전부터 이렇게 쌓여왔던 부가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사실 위창의 아버님이 영매 오경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또 추사 김정인 선생이 아꼈던 제자분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맥으로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뭐 그런 부분에서의 연결이 결국에 가서는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추사에서 영매에서 위창에서 이제 간송으로 내려가는 항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 6위의 거부가 그 부를 자신의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문화재를 모으는데 써주셔서 정말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역할을 간송 선생님께서 깨달으셨든 오세창 선생님께서 옆에서 뭐 얘기를 계속 했든 뭐 어쨌든지 간에 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막 그냥 수집만 하신 게 아니라 체계적인 수집을 하셨다라고 네. 하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수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네. 취향이 있습니다. 네네. 나는 뭐 피카소의 그림이 좋아, 나는 뭐 이우환 씨 그림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뭐 나는 인상파가 좋아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송이 수집하셨던 그 콜렉션을 보면은 그런 경향성이 아니라 좀 다른 특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코어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와 확연히 구분이 되는 우리나라만의 미감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만들어졌던 시대에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1급에, 혹은 이제 그걸 주도하는, 말하자면 이제 고려 청자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뭐 추사의 글씨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될 수 있고, 18세기에 조선의 회화 같은 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시되, 거기에 연결이 되는 그분들의 스승이라든지 그분의 제자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모으시고, 또 그런 작품만 모으신 게 아니라 예전에도 뭐 지금으로 따지면 미술사 같은 미술 이론서, 아니면 이제 문화 이론서 같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서적류도 같이 모으셨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적인 이제 어떤 것이 좋아서 모으시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재를 모으시는 일을 사실 광복 이후에는 사람을 키우시는 일로 바뀌었던 것이, 아무래도 연구 기반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연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도 또 중점을 두셨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일반적인 수집가하고는 좀 방향성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진짜 위대하십니다. 물 한 잔 드시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우리 관장님께서는 일단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손자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뭐랄까 엄청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거부의 손자시면은 그냥 좀 부유하게 사셔도 괜찮을 텐데, 이제 뭐 하나 사치하는 것도 좀 눈치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정도 뭐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간송께서는 굉장히 큰 부유하셨던 분은 맞습니다만은, 뭐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저희는 뭐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네. 미술관을 운영하고 연구소를 운영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뭐 다른 뭐 유수의 그런 산림미술관처럼 모기업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뭐 기업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능력 닿는 대로 열심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무게라는 부분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큰 나무 밑에서 사는 거는 그늘이 깊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버님도 사실은 이제 많이 느끼셨나 보네요. 53년도에 이제 6.25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가셔서 미술학교를 나오시고서 화가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아버님의 20대 때 작품이 뭐 휘트니 뮤지엄이나 아니면 모마나 아니면 미국 국회 콜렉션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크게 20대 작가로서 크게 성공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쭉 성공 가도를 가시다가 간섭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62년에 이제 환갑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접고 바로 또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뭐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구열 선생님 같은 그런 옛날 그 미술 평론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운 화가를 잃었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또 동시에 또 아버님이 또 귀국을 하시고 당시 이제 대학생이던 뭐 숙부님서부터 시작을 해서 간송의 후학이라고 하실 수 있는 뭐 해곡 최순호 선생님이라든지 뭐 삼벌 김원영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서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1971년서부터 간송미술관의 이름으로 또 미술관 체제를 만들어서 공개를 시작하셨으니까 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숙부님 그리고 또 뭐 최한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책임감이라고 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 무게를 당연히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약간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그래서 폐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전 또 관장님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갑갑함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3849님께서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 뿌리를 잘 지켜주셔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도 빨리 가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승의 퉁소 연주입니다. 헌천수. 김정승의 퉁소 연주로 헌천수 함께 들으셨습니다. 0012님, 물질이 있다 해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이 시대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간송미술관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관장을 맡고 있는 전인권 관장께서 오늘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간송미술관이 이미지는 약간 보수적인 고미술관이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간통 메타버스 뮤지엄 프로젝트도 있고 새로운 미디어 브랜드를 아예 만드셨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고미술, 문화유산을 전시를 하게 되면요. 사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뭐 공간적인 건 당연히 이게 유물이다 보니까 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걸 맞춰야 되는 부분이 그것도 보안에도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시간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산조도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지류, 종이로 되어 있는 서화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죠. 이 특정한 일정한 시간에 쪼일 수 있는 그 빛의 총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빛에 약하거든요. 네. 사실 서양 미술의 뭐 유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편인데 빛에 비교적. 네. 근데 우리나라 이런 그 동북아시아 쪽에 있는 서화류는 빛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옛날 한지가 좀 더 그렇군요. 한지 자체는 튼튼한데 그 거기에 쓰인 이제 안료들이 이게 사실 분자 레벨에서 완전히 말하자면 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감을 먹이고서 이제 그 바네시 같은 걸로 코팅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꽤 튼튼한 편인데 이 경우는 이게 빛이 아니면 분자가 들떠서 날아가서 색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 윤두서의 초상 같은 경우에도 엑스레이로 보면은 원래는 옷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옷이 없지 않습니까? 적외선은 지금 옷이 살짝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아마 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이 사라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많은 분들과 같이 향유하고 또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나라 워낙 IT 기술도 워낙 강하고 해서 이제 고해상도로 이걸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그걸 이제 미디어 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보여드리면 사실 뭐 요즘 뭐 약간의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20대나 혹은 그 이하의 분들은 움직이지 않는 건 안 본다. 동영상을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익숙하다면은 당연히 그분들이 좋아하는 미디엄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걸 즐길 수 있을 만한 또 이렇게 너무 구리지 않고 요즘은 칠을 한다 그러죠. 네네. 네, 칠한 그런 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작년 광복절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이 DDP에서 끝났던 이제 미디어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뭐 송승환 선생님의 이제 그 난타처럼 중요한 부분이 non-verbal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어가 필요 없이 그 언어를 모르더라도 공부를 안 하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누구나 공감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봄랩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레논이라든지 투비 컨티뉴 뭐 팔로미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 협업을 해갖고서 좋은 전시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또 좀 뭐 기업이라든지 또 국가의 도움을 받아갖고서 해외에 좀 우리의 이 헤리티지를 우리의 이런 문화유산을 좀 즐겁고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보여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네. 네. NFT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그 코비드 방역이지 않습니까? 그 팬데믹 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시를 해서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을 만난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일상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K컬처라고 해서 뭐 K팝이나 K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걸 좋아하게 되고 그것에 팬이 되면은 그 팬 커뮤니티에서 또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은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 저희 세대는 무슨 CD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였고 지금은 뭐 그게 뭐 포토 앨범이 될 수도 있고요. 포토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사실 그 리미티드 에디션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의 팬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도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뭐 일부는 성공을 했지만 뭐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네. 네. 그 대구 간송미술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년 9월에 개관을 하셨죠. 어떤 공간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서울 성북동에서 1971년부터 시작해서 50년 이상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년에 4주 정도만 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문에서 당시에 보시고 방송에서 보시고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뭐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뭐 강원도 이런 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너무 힘들다. 그땐 또 교통도 더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좀 가까이에서 좀 편하게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2013년에 조금 늦지만은 이제 좀 더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이제 재단 법인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단을 만들면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지역 거점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간송께서도 꿈꾸셨던 것이 이런 우리 문화유산들을 아름답고 정말 빼어난 우수한 이런 문화유산들을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향유하고자 했던 알리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간송의 문화보국이 그걸 모아서 지키고 연구를 위한 준비를 하셨던 거라고 한다면
21세기인 지금의 문화보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많은 분들께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역 거점 중에서도 많은 지자체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오. 또 현실 가능한 그런 모델로 서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고생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에 이제 많은 뭐 공무원분들도 고생을 하셨고 그걸 또 많이 후원을 해주셨던 그 성원을 보내주셨던 이제 대구 시민분들의 그런 덕분에 또 한 거의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갔고서 작년에 대구 간송미술관이 문을 열게 됐고요. 상설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분들께 계속해서 시간의 제한이 없이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작년 9월서부터 12월까지 했던 개관전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는 분들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찾아주셨다는 그런 그럼요. 점에서 네. 예,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충족이 되고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가려고 계속 날짜 보다가 결국 못 갔다니까요. 뭐 상설이니까요. 뭐 네. 언제든지. 개관 그때 가려고. 네, 그렇죠. 엄청 알아보고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결국은 안 됐습니다. 네. 자, 이 대구의 간송미술관 분관이 개관한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미술관을 이 대구에다 짓기로 하고 실제 개관할 때까지는 10년이나 걸렸다고 하던데 네. 서울에 있는 본관과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하십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보아각 서울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보아각이라는 건물 자체가 이제 뭐 국가 등록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역사성과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는 100번 가까이 한 이제 보아각에서의 그 간송문화라는 그런 그 도록이 나오는 그런 기획전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봄, 가을로 저희가 전시를 여는 그런 학술 전시로서의 전통은 계속해서 가게 될 것 같고요. 즉 바꿔서 얘기를 하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좀 짧은 기간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구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상설전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1년에 한두 번의 특별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상시 오셔서 보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대구라는 곳이 이제 경북이잖아요. 옛날에 유림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 중에 하나인데 지류 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하류가 참 많은데 안타깝게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보존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중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저희가 뭐 반세기 이상 쌓아왔던 그런 이제 보존 과학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그리고 경험을 활용을 해서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사실 이 경북 지역이 이런 지류 유물로 따지다 그러면 전국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그 특정 지역에 모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서원이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전국적으로 있긴 한데 그쪽이 워낙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류 문화유산의 허브 같은 역할, 뭐 보존과 또 이제 뭐 수리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연구하고 연결이 돼서 또 전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좀 더 활용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각각 문중에 있는 그런 유물들 가운데 보존하기가 정말 힘든 것들을 네. 대신 맡아서 보존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 전시 공간이나 네. 뭐 디자인이나 조명이나 네. 이런 거를 이제 보화각 시절과 다르게 새로 지으니까 네, 그렇죠. 엄청 연구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작년 봄에 보아각 자체가 보수복원을 맞추고서 재개관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간송께서 보아각을 1938년에 만들 당시에 연구하셨던 그런 노트라든지 기록이 나왔어요. 네.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열장 같은 쇼케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중요한 그런 미술관 박물관에 들리셔갖고서 그런 진열장의 디자인을 직접 스케치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글로도 남기시고 해서 그거를 그런 가구 디자이너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정말 이 문화유산 이런 작품 같은 거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명 참 중요하고요. 또 뭐 쇼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국제 공모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이제 최무 교수님이 이제 그 건축을 맡으셔갖고서 같이 협업을 해갖고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좋은 공간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고건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에 같이 얹혀서 자연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뷰 포인트가 돼서 또 훌륭한 경관을 갖는 이런 그 디자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술관이 열려 있지 않을 때라도 뭐 휴관일이라도 찾아오셔 갖고서 그 공간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고, 뭐 그런 부분 이제 저희하고도 또 맞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곤 합니다. 아직 못 가서 그런데 그냥 네. 공간 자체가 너무 예쁘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은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첫 번째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조 미감. 네. 어떤 전시인가요? 그 화훼 영모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꽃이랑 풀, 그 다음에 영모라는 거는 결국 뭐 깃털하고 털이니까, 날짐승과 길짐승, 즉, 동물과 새와 꽃,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자연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자연은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거라고 인지를 한다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새나 꽃이나 짐승들이, 그런 동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들을 스토리로 또 풀어내 가면서 조선시대의 중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후기까지의 그런 이제 그 아름다운 꽃과 그다음에 이제 동물, 그다음에 새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그림 위주겠군요.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지류 위주네요. 아, 그렇죠. 이 지역 문화 교육 발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계시는데, 이번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도 연계돼 있는 예술 광자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어떤 것도 이렇게 알고 보면 재미있잖아요. 아, 그럼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규칙을 알게 되고 선수를 알게 되면 더 재미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를 알게 되고 화풍이란지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고 보면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보기 전에 이렇게 강좌를 미리 신청하셔서 듣고서 전시를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서울 간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전시에 관련된 강좌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열고 있습니다. 매일 뭐 3번에서 4번 정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강의를 듣고서 전시를 보시니까 훨씬 더 좋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전시 해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연을 듣고 나서 전시를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전시 해설을 보면서 들으면서 전시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과 보존, 연구 이런 것도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 대구간송미술관도 수장고를 엄청 크게 만들었다고, 네. 또 이 보존 과학팀을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사립미술관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365일 상시 운영을 하는 이제 보존과학팀이 있고요. 네. 또 심지어는 요즘 이제 보이는 수장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장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요새 유행이죠.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보이는 보존과학실을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보존과학실. 네. 보존과학실에서 작업하는 걸 밖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존과학실이 2개가 있었어요. 네. 메인 이제 큰 보존과학실은 물론 이제 아무래도 집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다른 공간에 있고, 또 전시실의 일부로 창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 또 마이크하고 스피커도 있어서, 또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실제로 그런 이제 보존 처리 작업을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좀 인터액티브한 네. 그런 이제 보이는 보존과학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교육이란 것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 우리의 이런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리가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은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으로서 혹은 이제 그 분야로서의 그런 흥미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그 보존과학 하시는 진짜 그 학예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신경 쓰이죠. 잠깐 쉬는 것도 못하고. 약간 뻣뻣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인터랙션을 좀 잘 즐기시는 것 그렇습니까? 같더라고요. 편해졌습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익숙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참, 네. 저는 뭐 잘 모르고 이런 작품에 대해서도 깊게 아는 건 아니지만 보존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존하냔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네. 그야말로 이제 그 분자 레벨에서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손상이 된 부분도 서양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존이라고 이제 하고 수리를 한다는 거는 이 부분이 손상이 되고 없어진 부분을 다시 그려놓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손상이 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월의 흔적이니까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은 정도로 즉 없어진 부분을 복원해서 새로 채워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이 결이 굉장히 다르고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좀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된 부분들을 같은 색깔과 같은 재질의 예를 들어서 비단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은 비단을 또 짜서 그 비단을 그거를 똑같이 잘라서 그 자리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서 뒤를 보강을 해가고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손상되지 않지만 또 이게 보기에는 훨씬 더 쉬운 정도로만 합니다. 이번에 그 화조미감이라는 이제 그 대구간송미술관의 기획전 같은 경우에 겸재 정선은 사실은 이제 이 진경산수화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또 호암미술관에서 굉장히 큰 전시가 하고 있긴 한데 또 다른 점이 또 화해영모에도 굉장히 늦게 시작하셔서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루셨었는데 미국 어느 은행의 또 이 세계 문화유산 이런 보존 프로그램에 또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이제 보존 처리를 해갖고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전시이기도 해서 네. 오시게 되면은 그 겸재정선의 그 8폭 이 화해영모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보존 과학팀에서 맞습니다. 작업을 하신 거군요. 네. 왜 근데 유럽은 뭐 복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 복원 잘못해갖고 웃음거리가 되거나 난리가 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복원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간송미술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2025년의 간송미술관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마지막 얘기인데요.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간송미술관의 관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사실 관심을 가지고서 본다라고 하면은 보이는 것이 많이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게 되면은 더 재미있어지고 사랑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유홍준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유홍준 선생님 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서 전시도 찾아주시고 또 전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요즘엔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자주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간송미술관과 대구간송미술관의 관장이신 전인건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